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실한 40대 남편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에 아내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하며 집을 나간 아내. 그런데 1년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때 부자라며 자랑했던 그 남자와 돈 따위 필요 없다던 아내가 함께 하고 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수열이고 올해 42살입니다. 주류 도매업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죠. 사실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곳이고 저도 10여 년 넘게 성실히 일하면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서인지 일에서만큼은 실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어요. 아파트 한 채 더 장만하고 적금도 빠뜨리지 않고 넣으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왔죠. 남들이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었을 겁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 일 챙기고 저녁엔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 보내고 주말엔 집안일도 도우면서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살아왔거든요. 아내 박지연은 저보다 5살 어린 37살입니다. 결혼 초기엔 직장도 다녔는데 제가 승진하고 수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됐어요. 사실 아이가 없다 보니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그리 많지도 않았죠. 그래서인지 아내는 점점 여가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집 근처 헬스장 다니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하더니 주중에도 스크린 골프장을 드나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요가까지 시작했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었지만 저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내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대신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이 자주 보였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사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간 날도 많았어요.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하곤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항상 뭔가 아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곤 했는데 점점 아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소셜미디어나 쇼핑몰을 구경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가 회사 일 얘기를 해도 응 그래 정도의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주말이면 아내는 골프나 요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같이 어디 나가지 않을까 제안해봤지만 피곤하다 약속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태기 정도로 여겼거든요. 아내도 나름의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골프채를 사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카드를 건넸고 비싼 요가복을 사러 간다고 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그 모든 변화가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내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에 더 신경을 쓰더니 옷차림도 한층 화려해졌어요.
새로운 브랜드 가방이나 액세서리가 자꾸 늘어났죠.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만날 때 창피하잖아 라고 대답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엔 항상 어딘가 불만스러워 보였는데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보다 목소리가 한결 경쾌했어요. 저는 그저 아내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출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평일 오후에도 골프 레슨 있다, 친구들이랑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물으면 친구들이랑 식사했다, 쇼핑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그렇게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아내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골프장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났어.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그 중에 한 분은 물류업을 하시는데 규모가 상당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내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상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냥 아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골프라는 취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어하는 듯한, 그리고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분이 어떤 차를 타시는지 알아? 수입차야. 그것도 최신형으로. 정말 성공하신 분 같더라. 아내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과 친해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즐거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아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훈 씨가 골프 실력이 정말 좋으시더라. 프로급이야. 그런데도 전혀 건방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시는 것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벌써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아내는 점점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가 추천해준 골프용품점에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 상훈 씨가 알려준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저 새로운 친구의 조언을 듣는 정도로 여겼는데 점점 그 빈도가 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그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간 날이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온다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라운딩 후에 다들 저녁도 먹고 2차까지 갔다며 설명했지만 골프 치고 난 후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아내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다녔는데 어느새부터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시 베란다에 나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갔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곤 했죠.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 하고 물어보면 골프 모임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상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아내는 마치 그 사람의 홍보대사라도 된 듯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상훈 씨는 정말 신사적이야.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깊어. 그런데 사업수와는 또 얼마나 뛰어나신지 몰라. 아내 말로는 상훈 씨가 전국 각지에 물류 거점을 두고 있는 큰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직원만 수십 명이 넘는다더라. 그런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셔. 이런 식으로 추켜 세웠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과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나름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말했더니 상훈 씨가 정말 부러워하시더라. 안정된 직장에 이사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저 중간 정도의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골프 모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상류층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상훈 씨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하시더라. 아파트가 몇 평이냐고 물어보셔서 조금 크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죠. 한편 상훈이라는 사람도 자신을 상당히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말로는 그 사람이 수입차를 몰고 다니고 고급 골프용품만 쓰고 비싼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상훈 씨 시계 봤어? 롤렉스야. 그것도 최신 모델.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긴 달라.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부풀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훈을 대기업 임원급 부자로 여기고 있었고 상훈은 아마 아내를 여유 있는 전업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허영심과 허세로 포장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된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상훈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이라도 대충이나마 했는데 이제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골프나 요가를 핑계로 집을 비우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저와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오늘 회사는 어땠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없었어요. 대신 상훈과 관련된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았죠. 상훈 씨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래.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의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 톤에서 그런 감정이 역력히 드러났거든요. 상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아내의 얼굴에는 연인을 생각하는 듯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설마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된 아내가 진짜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제가 있으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도 화면을 가리면서 보곤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내를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기가 두려웠던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던 일이 현실이 될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면서 천천히 아내 앞에 앉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내의 첫 마디가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도 않았고 변명의 여지도 두지 않았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워놓고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람핀 주제에 뭐가 당당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딴 남자와 놀아나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이혼할 거면 한 푼도 못 줘.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찌질하기는.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내가 너랑 이혼하는 거야. 돈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아내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너는 일만 알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상훈 씨는 달라.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상훈이란 놈이 누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그 사기꾼 말야. 물류업 한다던 그 남자. 사기꾼이 아니야. 상훈 씨는 진짜 성공한 사업가야. 너 같은 회사원하고는 급이 달라. 아내는 흥분하면서 상훈을 옹호했어요. 수입차도 타시고 고급 레스토랑도 자주 가시고. 정말 여유 있는 분이야.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아니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내를 설득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고 저 역시 이런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건데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해?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상훈 씨랑 새로 시작할 거니까.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재산 따위 필요 없어. 빨리 서류만 처리하자. 그 후 며칠간은 정말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지만 아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고 하니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상훈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상훈 씨가 나를 위해서 새 집도 알아보고 계셔. 정말 좋은 곳이래. 너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현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아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 듯 들뜬 표정이었죠. 잘 살아.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문을 나갔고 저는 갑자기 조용해진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아내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훨씬 자유로웠죠.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저만의 취미생활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와 상훈의 소식은 간혹 들려왔는데 처음 몇 달간은 꽤 화려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둘이 함께 좋은 곳에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훈이 보증금을 내고 좋은 동네로 이사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개인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상훈이란 남자는 실제로는 배달업체 지점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류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큰 사업가는 절대 아니었죠. 더욱이 그가 타고 다니던 수입차도 알고 보니 장기 렌터카였습니다. 고급 시계나 브랜드 옷들도 대부분 가짜거나 중고로 산 것들이었고요. 한마디로 어세와 거짓으로 포장된 가짜 부자였던 셈이죠. 하지만 저는 굳이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상훈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갈등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등의 원인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골프나 요가 같은 취미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반면 상훈 역시 배달업체 지점장 월급만으로는 둘이 함께 살기에 빠듯했을 겁니다. 게다가 허세를 위해 빌린 돈들도 갚아야 했고요. 처음 몇 달간은 서로가 부자인 줄 알고 여유롭게 지냈겠지만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내는 상훈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을 테고 상훈은 아내가 생각보다 가진 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더욱이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 살 때의 경제적 여유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대로 쇼핑도 못하고 비싼 레스토랑도 못 가고 골프나 요가 같은 취미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을 테니까요. 상훈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내를 위해 좋은 척 허세를 부리느라 피까지 내가며 무리를 했는데 정작 아내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했으니까 실망이 컸을 겁니다. 게다가 배달업체 지점장이라는 자신의 실제 신분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을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둘의 관계가 좋을 리 없었죠. 공통 지인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아내와 상훈이 돈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였다며 비난하기도 하고 생활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로맨틱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상훈 역시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아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아내와 상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둘 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상훈도 지점장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로고가 적힌 택배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워낙 택배 물량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배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 옆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최상훈이었습니다. 쿠팡 유니폼을 입고 택배 상자를 양손에 들고 있었죠. 한때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큰 사업가인 척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상훈 뒤에서 똑같은 쿠팡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제 전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손에는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골프장에서 만난 부자라며 자랑스러워했던 남자와 돈 따위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집을 나갔던 아내가 이제는 함께 택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상훈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물량이 너무 많아. 언제 다 끝낼 수 있을까? 하며 피곤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상훈도 조금만 더 참자. 돈이 필요하잖아 라고 대답했죠.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상훈도 저를 보자 굳은 표정이 됐습니다. 반갑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겠다던 두 분이 여기서 택배나 나르고 있어? 보기 좋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반면 상훈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드냐 이 새끼야. 하면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났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 남자의 본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들킨 것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을 저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였죠. 야, 너 지금 폭행한 거 알고 있지? 저는 상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도 다 찍히고 있는데? 상훈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아내도 상훈의 팔을 잡으면서 그만해 라고 말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재밌어지겠는데?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때 대단한 사업가라던 분이 택배 배송하는 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하네? 이거 경찰서 가서 이야기해볼까? 그 순간 아내가 급하게 나서서 말했어요. 미안해, 수열아. 상훈 씨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부탁을 들어줬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거든요. 넘어가라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집 나가면서 돈 따위 필요 없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뭘 넘어가라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훈이 저를 밀친 것은 명백한 폭행이었고 이를 빌미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 이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불륜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것 같았죠.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불륜 증거가 있고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다면 상간자 소송과 폭행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다면 증거 능력이 확실하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상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스크린샷, 둘이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이번 폭행 사건의 CCTV 영상까지. 생각보다 증거가 많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폭행 사건은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법적 책임은 져야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자 상훈과 아내 쪽에도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열아, 정말 소송까지 할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해? 바람 피우고 집 나간 게 너무한 게 아니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오히려 당당하게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뭘 너무하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불륜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상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목소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었죠. 형님? 불륜질할 때는 형님 생각 안 했으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 밀칠 때도 형님 생각 안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상훈은 애걸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훈과 아내는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첫 번째 조정 시간에 상훈과 아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골프장에서 만날 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죠. 조정위원은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해요. 아내는 조정 시간 내내 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재판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훈과 아내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훈과 아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택배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변호사 비용과 재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더욱이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비난했고 아내는 당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맞받아쳤죠. 서로를 원망하면서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저는 재판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상훈과 아내 그리고 저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상훈과 박지연은 원고 강수열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최상훈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 총 3,500만 원의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상훈과 아내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판결문을 듣는 순간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고 상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열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받아주면 정말 잘할게.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게. 상훈이랑도 끝낼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책임져.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판결 후 몇 달 뒤 들은 소식에 따르면 상훈과 아내는 결국 헤어졌다고 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던 거죠. 둘 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어요. 배상금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했던 건 정의였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상우는 폭행 전과자가 되면서 더 이상 배달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됐고 아내는 여전히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일자리만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부자인 척하며 허세를 부렸던 두 사람의 말로는 정말 초라했어요. 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시간들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상훈의 허세와 아내의 허영심, 그리고 둘의 불륜이라는 거짓된 관계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죠. 반면 성실하게 살아온 저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없어요.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죠. 저는 이제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확신하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열심히만 살던 제가 겪은 아내의 불륜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취미생활에 빠진 아내가 골프장에서 가짜 부자 상훈을 만나 불륜에 빠졌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끝에 이혼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은 택배 일까지 하게 됐고 제가 목격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파탄으로 끝났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